자, 주말 사이에 확인하셨죠? 김정은 국무위원장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일 가까이 두문불출했던 걸까요? 일단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심지어 사망설까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공식 석상에 이제 모습을 드러냈죠. 평안남도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5월 1일에 이 준공식이 열렸고요. 또한 이 비료공장을 배경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전 변호사께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5월 1일 노동절 날 순천에 있는 인비료 공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왜 하필 5월 1일 노동절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뭐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에 있기 때문에 뭐 노동자들의 단결과 진취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나타났다. 이런 해석도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을 한 이후에 노동절 행사에 참석한 것이 지금까지 2차례밖에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개연성 있는 어디까지나 추정이긴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행방이 20일 동안 사실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정말로 무슨 시술을 했다거나 이거는 이제 아니라고 정부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아니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원산 다른 지역에 머물렀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20일이면은 잠복기 지나고 나서 이제는 안심해도 될 그런 시기잖아요. 이제는 나와도 됐다. 그런 시기에 하필 순천 인비료공장에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참석했다고 보는 게 보다 정확하지 않을까. 이거는 제 생각이고 순천 인비료공장을 선택한 이유는 네. 이 비료가 북한은 아직도 농경사회 위주의 그 국가 아닙니까? 여기서 화학비료 수입이 지금 저 나라가 제재 때문에 어렵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런 인비료의 어떤 질이 노동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그 농작물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인비료 공장을 다시 이렇게 뭐 연다고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해서 뭔가 이렇게 민생을 위해 내가 힘쓴다 이런 메시지를 줄 이유는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천 인비료공장을 택했는데 하필 왜 5월 1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한 또 어떤 그 전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대내적으로도 그렇고요. 대외적으로도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행보인 것도 같은데요. 그리고 아울러 이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동안 별별 얘기가 사실은 다 돌긴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건강 이상설, 이제 불식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저걸 보면서 아직도 뭔가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확증 편향에 가까운 그런 행태죠. 실제로 어떤 평론가들이 나와서 아주 무책임하게 또 보십시오. 저 팔에 무슨 흉터가 있지 않습니까? 저게 시술의 근거입니다. 다리를 좀 불편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원래 김정은 위원장이 다리가 좀 불편해가지고 수술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네. 새삼스럽게 다리 걷는 것 자체가 불편한 그런 상황이 포착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저렇게 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항상 다리가 좀 불편해 보입니다. 그런 걸 갖고 과대하게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은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걸 그대로 믿는 거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능한 추정 범위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북한에서 가장 지금 정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평양 쪽에 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잠행을 시작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국 인민대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무려 수백 명이 한 자리에 모여갖고 며칠간 토론을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정말 발병이 안 됐을까? 그게 오히려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평양에 그것도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코로나가 있었다면 당연히 코로나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공간에 가서 이제 격리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그런 판단이었을 거고요. 그런 격리에서 20일 이상 지나게 됐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 행보를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정보들은 지금 현재는 오히려 미국도 충분히 믿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미국은 정보를 다 알고 있어도 그 정보를 확인해 주는 데 있어서 게을리하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거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폐쇄되어 있는 국가의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다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생긴 급격한 그런 리더십의 네. 어떤 혼돈, 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북한의 동향에 관련돼 있는, 특히나 김정은 그 위원장 같은 북한 최고위층 동향에 관련돼 있는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오는 정보가 가장 확실하다, 이렇게 신뢰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나라에서, 특히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나오는 정보는 그들의 자국의 이익에 맞게 세팅이 되었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시켜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론가님 좀 짚어야 될 내용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시각은 완전히 이제 해소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전에 대북 정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이제 이런 거였어요. 가령 국정원에서 한 대개 3가지 정도로 그 근거가 나와요. 첫 번째가 국정원에서 이전에 불필요한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 인사들을 제거한다고 하면서 북한 관련돼 있는 전문가들을 네. 이제 내쫓았다. 그래서 정보 능력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내쫓아졌다 그래도 그게 김대중 정부 때 내쫓아졌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그럼 이 동안에 또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쌓은 사람들이 충분히 생겨났을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다양한 그런 첩보 관련된 기술들이 발달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에 의해서 또 정보들이 충분히 축적될 수가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 뭐 휴민트들이 제거됐다. 특히나 그 휴민트들은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그널들이 가해지면서 많은 휴민트들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휴민트들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제한된 정보입니다. 특히나 북한 최고위층 정보들을 휴민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정보를 못 받는다. 이거는 이미 가짜뉴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보 능력에 대해서, 특히나 북한과 관련되는 정보 능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다는 그런 증거들을 내놓지 않는 한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서 이전과는 이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이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단언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변호사님, 우리 정부는 이 대북 정보를 어떻게 수집을 하는 겁니까? 예, 일단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루트는 첫 번째는 뭐 조선중앙방송이나 노동신문을 통한 공개 정보인데요. 그런데 이 공개 정보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북한이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는 북한의 한 해 정책이라든지 어떤 경제 개발 방향,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도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집하는 루트는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는 열차의 이상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감청 영상 정보를 파악하는 시긴트인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동향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에서는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다 얘기를 했는데, 이 시긴트를 통한 정보가 많은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평양에서 외부로 발송하는 통신량이 그러니까 급증을 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설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이 휴민트라고 하는 인적 정보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사람을 통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확한 정보가 얻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역정보에 이용을 당할 우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정보와 관련해서는 뭐 데일리 NK부터 38로스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는데, 네. 이런 뭐 민간 매체를 통해서 수집되는 대북 정보는 인공위성이라든지 시긴트 같은 부분들을 활용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인적 정보라는 거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북한에서 요새 아파트 값이 얼마이다, 탈북자들의 실상이 어떤 것이다, 이런 북한 주민의 그 제한적인 실상을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고위층, 일부 고위층들만 접할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뭐 신병이라든지 뭐 수술 유무, 이런 거는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정부가 내놓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해야 되겠죠. 네. 바로 이와 같은 부분에 의존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걸까요? 통합당의 탈북자 출신 태영호 당선인, 그리고 미래한국당의 지성호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일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간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었죠. 이제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여당뿐 아니라 당 내에서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두 당선인 모두 결국 사과를 했는데,
뭐 사과로만 끝낼 수 있는 일일 걸까요? 아니면 뭐 또 다른 더 책임을 져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김부겸 의원 같은 거는 그래서 이제 정보위나 국방위 절대 들어가지 말라 그런 말씀도 이제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과를 두 분 다 하셨어요. 근데 네. 사과를 하면서 제가 이제 기대를 했던 부분은 내가 어떤 근거로 이런 판단을 했다 그러던 최소한의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앞으로 조심을 하겠다 그냥 사과하는 선에서 끝냈다는 게 좀 아쉽고 지금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내부에서도 이제 두 분에 대한 그 경솔했던 언행에 대한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새겨 듣고 앞으로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뭐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북한 사회를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새겨 들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좀 말의 무게를 좀 말의 무게를 좀 감당할 수 있도록 언행을 조심을 하면서 정부가 북한에 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데 충분히 협조를 한다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면도 앞으로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은 사실은 이번 기회에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봅니다. 사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두 분이 북한의 정보와는 민감하게 북한의 정보를 캐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언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도 당시에 공사였잖아요. 최고위층의 자제였을 수는 있어도 공사라고 하는 경우는 평생 김정은 위원장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런 위치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외화벌이를 해야 되는 지방 한직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과 독대를 한다거나 만나서 그 사람의 기밀을 압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더군다나 영국에서만 10년 있었어요. 그러면 휴민트도 그 민감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건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정치적 망명을 해서 지금 4년이 됐습니다. 그럼 15년 동안 어떤 거기 뭐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을 접촉했다면 그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지성호 당선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분은 뭐 10,000km를 갖다 행군해가지고 이전에는 꽃제비 출신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꽃제비 출신이라면 북한에서 가장 하급의 최하위층 계급인데 어떻게 그 김정은 위원장의 동태를 압니까? 그렇게 동태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네트워크 상이라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을 받아 적기를 한 언론도 자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냥 북한 쪽 무슨 뉴스라고 하면 사실 팩트 체크가 안 되니까 네. 나중에 고발할 사람도 없으니까 마음껏 써내는 그런 식의 행태는 이제는 언론이라면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들을 갖다 물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그런 질서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그 정치적인 이용이라던가 또는 반대로 탈북민에 대한 폄하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 좀 정확하고 또한 지혜롭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드러내서 이 소식을 알린 다음 날인 어제 강원도 비무장지대 내에서 북한 측에서 우리 측 지피로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도 즉각 대응 사격을 했는데 9.19 남북 군사 합의 체결 이후에 지피에서 총격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우발적인 총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우발적 총격이라고 미국도 확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또 미국의 확인을 왜 이렇게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뭐 CNN이 보도할 때는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막 이렇게 받아 적으시던 그 언론들이 왜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얘기했는데도 그걸 의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우발적 총격이 DMZ에서 꽤 있어 왔죠. 물론 우리가 군사합의 이후에는 그런 우발적 총격 자체도 생기지 않도록 정말 북에서도 노력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그러니까 강원도 일대 이쪽 DMZ에 있는 군인들에게 지금 현재 배급이 충실하게 되고 있지 않는다는 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이런 총격은 정말 돌발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부터 나온 그런 총격일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 특이한 동향, 예를 들어서 뭐 귀순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오발이거나 아니면은 오발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행태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방부에서는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서 왜 우발적인지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에 대해 보수 야권
어느 나라 국방부냐 뭐 이 같은 공격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이번 사안 어떻습니까? 저는 그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완전한 정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건을 보고 평가를 할 때 내가 가진 시각이라든지 원하는 바가 이렇게 투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보가 없고 그냥 내가 그냥 추정하는 거라면 말하는데 일단 조심을 해야 돼요. 지금 정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의도적 도발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네. 의도적인 도발 가능성이 아니다가 아니라 보인다. 일단 판단을 유보를 했고 미국에서도 일단 우발적 판단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유엔사에서 이 지피에다 조사팀을 파견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북한군 지피랑 우리나라 지피랑 1.5km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거리가 넘는 화기를 예를 들어서 고사총 같은 걸 사용했다면 진짜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탄은이나 탄두 같은 데 지금 조사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발표도 지금 단정을 한 게 아니라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그러니까 일종의 유보를 해놓은 건데 이거를 왜 또 그냥 우발적이라고 감싸고 넘어가냐 이런 식으로 공세를 하기 시작한다면은 나중에 가서 또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언행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아쉬운 것은 사실 북한의 대목이기도 하죠. 우리 군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물어보는 전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답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